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둘러싸고 대한민국과 러시아 중공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설랑설레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보다는 대략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된 지 만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다시 태어납니다. 전쟁 초기를 이제 돌이켜보면은 대북 러시아에 척을 짓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야 한다. 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희생해야 되느냐. 러시아는 상실한 것을 되찾는 의도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 최근에는 무슨 진보적 양심이라고 스스로를 내세웠던 촘스키라는 작자가 이따 이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래 한민족이다. 그러니까 합쳐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너무 성급했다. 무능했다. 미숙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에서 실제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떤 만행이 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신나치다. 푸틴의 많이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이른바 특히 보수 우파 쪽에서는 미국이 대만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문제로 집중이 분산되면 대한민국에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명분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심정적으로 지원한다. 실리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제 인정합니다. 명분론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중립을 선택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돕냐고 이야기한다면 6.25 참전국들 중에 소련과 북한, 중공과 척을 진 나라가 있었습니까? 미국이 척을 진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 압력을 넣었다? 미국이 얼마나 압력을 넣었길래 그렇게 참전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소련, 북한, 중공의 침략을 저지해야 자신들도 이런 무지막지한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생긴다. 저는 이게 제일 큰 이유라고 좀 생각이 들고 1950년 대한민국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이를 푸틴이 수습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면서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심화된 것도 사실이고 소수가 그 모든 부를 독점하는 체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더 많은 소수였던 것들이 이제 푸틴과 그 주위로 한정된 것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독재고 경제적으로는 부가 완전히 극소수에게 집중되다 보니 러시아에서 대학을 나오고 능력 있는 이런 청년층들이 대규모로 이제 러시아를 이탈했던 것이고, 그런 이런 내부 위기를 또 해소해야 되다 보니까 푸틴은 이제 예전에 러시아와 소련의 지도자 했던 것처럼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이제 우리가 소련 시절에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세계가 러시아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다. 정확히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주장했던 것이고, 결국 푸틴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의미 있는 완충 지역이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러시아와 서유럽은 러시아가 이제 민주화 어떤 서구화에서 이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서유럽의 체제 경쟁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선택을 한 러시아와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서유럽 체제와 계속 교류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푸틴은 그것이 러시아의 어떤 핵심적인 이익만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유럽과 미국을 능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스탈린이 꿈꿨던 목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러시아의 근본적인 특성 때문에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모든 모습들이 확장적, 팽창적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최소한 2차 대전 이후에 확보했던 동구권은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촘스키가 러시아 푸틴은 별 사람이 아니다. 조금만 던져주면 된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체인벌린의 생각이었습니다. 체인벌린이 미넨 등에서 히틀러를 만난 후에 히틀러는 소심한 자다. 큰일을 벌일 인물이 아니다. 조금만 떼어주면 만족할 것이다. 그러니 수데텐란드를 넘겨주자라고 체인벌린이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전 세계가 목도한 2차 대전의 참화였죠.
그 다음에 한민족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원래 한민족이다. 그럼 우리는 왜 6.25 당시에 북한과 전쟁을 벌였습니까?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인데. 그럼 뭐 북한이 쳐들어올 때 한민족끼리니까 뭐 그냥 백기 들고 투항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의 침략을 옹호하는 그 논리가 북한과 중공이 미국을 두고서 침략자라고 규정하는 그 논리. 우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데 외세인 미국이 왜 개입을 하냐. 그 개입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공이 참전한 것이다. 그게 이제 북한과 중공의 논리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한 논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젤렌스키의 선택을 두고서 이러고 저러고 또 말이 많은데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소련 붕괴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불안한 정정 속에서 친러도 했고 친서구도 했습니다. 친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같은 경제권, 같은 국가 체제로 묶여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 러시아와 떨어져서는 뭐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러를 가자라고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근데 극심한 부패.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부패하고 독재이고 경직된 체제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체제가 이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견디지 못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칠러로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었고 그 선택의 마지막이 결과도 젤렌스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하려 하고 EU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주어진 유일한 선택인 것인데 그걸 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냉전 종식 이후에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보였던 모습의 결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젤렌스키를 선택을 했고 젤렌스키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친러는 안 된다. 친서구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서구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뭐 늦췄다고 그래서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선택을 한 우크라이나를 두고 보았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또 중공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가 뭐 손쉽게 승리를 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다 좌절되고 지금 전쟁은 1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중공도 자연스럽게 대만 침공 시도를 이제 중단하게 되었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전에는 4분 오열되어 있었던 서구 세력들이 나름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대만의 섣부르게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만과 서구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서 대만의 어떤 외교 같은 경우에는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중공이 판단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게다가 뭐 대만 침공에 미국을 뭐 대비한다고 그러지만 만에 하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아니라 정말 대만에서 어떤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 피해와 영향은 뭐 그대로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만에서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진 것보다는 북이 정말 말 그대로 냉정한 국익적인 면에선 우크라이나에서요 전체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충돌하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것이죠. 6.25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짐으로 해서 서구 유럽이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부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더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해력이 미약하다. 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고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실리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독일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약간 변호하자면 러시아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가스관을 러시아가 막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러시아의 간첩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 초기에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가스관을 러시아는 차단해 버렸습니다. 정말 러시아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 같은 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상호 이익이 고려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오히려 실익을 위해서 스페인 내전에서 그 유리하지 않은 좌파 진영에서 결과적으로 좌파 내부에 이제 반스탈린판을 숙청했던 것이 소련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나치가 이제 뭐 히틀러가 나치 투쟁 등을 통해서 소련을 두고서 뭐 자기의 뭐 영원한 적이고 우크라이나는 뭐 독일의 뭐 생활권으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그 폴란드 분할이라는 알량한 그 실익 앞에서 나치의 손을 잡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러시아의 어떤 본질을 뭐 간파하는 데 실패한 독일의 실책임은 명백합니다. 결국 도하도 아무리 러시아가 힘이 이제 막강하다 하더라도 1년이 넘는 전쟁은 견디기 힘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6.25와 좀 많이 비교될 수 있는데요. 6.25에는 소련이 직접 참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련이 3년 정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1차 대전처럼 초기에 이제 엄청난 뻘짓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물력과 인력을 갖고 있던 그 당시 1차 대전 시기의 러시아도 전쟁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파탄 상태에 근근히 이제 버텨나가다가 결과적으로 전쟁이 만 2년이 넘어가게 되니까 혁명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러시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푸틴이나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도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미쳐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 요즘에 실리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중에서는 유엔에서의 뭐 반러시아 괴리의 찬성 국가들이 축소되었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쟁 수행 명분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키플레이어 국가들, 뭐 미국, 서구, 유럽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문제인 것이지 결국 또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나라들은 원래가 미국과 서구와는 독립적인 관계이고 결과적으로 결국 미국과 서구에 엄청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설픈 실리를 추구해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중공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최근에 중공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하고 뭐 중공과 한국이 문화가 다르고 서로 오해고 뭐 독립적인 관계 설정이 미국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중공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칠 나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은 또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상생이 가능하냐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저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공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경제적인 활력은 떨어지고 무언가 내부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비하해서가 아니라 중공의 여러 나라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 외에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특히 북한같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폭압적이고 궁핍에 시달리면서 무력에만 뭐 1인 독재 체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북한 같은 나라는 중공이 엄청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중공 체제의 위기일 수밖에 없고 결국 중공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중공 체제가 이식되는 것, 북한처럼 되는 것이 중공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유일한 요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현재 자유롭고 번영을 구가해온 대한민국이 중공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자신의 체제들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자신의 체제를 이식하여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를 거부하는 이상 이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 단순한 열등감, 역사적인 인식 이런 것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다. 현재 중공은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가 없다. 같이 갈 수가 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2023년의 대한민국과 구한말의 대한제국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많은 점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이 힘이 약해서 망했고 대한민국은 이제 힘이 강하니까 뭐 그렇지 되지 않을 것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현재 상황에서도 뭐 세계 뭐 6위, 7위 경제 대국이다, 뭐 한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주위의 나라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선택해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는 것을 좀 판단해야 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구한말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 2023년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은 다르지 않다. 고종이 무의미하게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중립을 선포했다가 또 미국이 도와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가 결과적으로 미국은 체제의 변화를 입헌 군주정에까지는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 미국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 순간 미국이 벌었듯이 말 그대로 진정한 실익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최소한 성공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고종이 대한제국 황제 노름에 빠져있던 것과 지금 대한민국이 뭐 한류니 세계 7대 경제 강국 이거는
똑같은 노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대한제국이 망할 때는 망해가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전국에서 그래도 상당수의 의병 활동과 뭐 독립운동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망한 대한제국의 어떤 그 뒤의 모습보다 더 못할 수 있지 않냐 좀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좌우를 막론하고 그 실체도 없는 실리를 가지고서 얼렁뚱땅 러시아와 중공, 뭐 미국 사이에서 뭐 중간자 노름을 하자는 그런 논의들이 아직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좀 한심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진정한 실리는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